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넘어갈게요. 이게 조금 설명할 것도 중요한 것들은 있기 때문에 설명 안 한 부분들은 시간 나는 대로 제가 유튜브 올릴 테니까 여러분 구독해 주세요. 구독자가 안 늘고 있어. 안 늘어 상관없는데 하여간 그 응급의료에 관한 법이 중요한 거 여기서 설명 안 하면 여러분 들어와서 듣는다는 보장이 없어 내가 보기에는. 안 들을 사람이 태반이 넘어. 그래서 얘기 들어야 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여러분 의료법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걸 설정한 특별법이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러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얘기하는 응급의료는 뭘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그 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 법이 만들어질 때는 응급의료가 중점이 된 게 아니고 응급실에서의 의료에 대해서 조금 중점을 뒀어요. 응급실에서의 의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이제 종합병원이죠. 지금은 상급종합병원이지만, 종합병원에 지금과 마찬가지로 병실이 부족하고, 사실은 입원 대기가 길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에 입원이 기다리다 힘든 사람들이 응급실을 와서 응급실에 입원한 다음에 병실로 들어가는 게 사실은 좀 문제가 됐습니다. 나름 세칙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응급실에서의 의료가 일반 병원에서의 의료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게 조절이 안 돼서 그걸 좀 규율해야겠다는 게 사실 이 법 제정 이유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어, 목적은 뭐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 의료를 받을 뭐 권리 이렇게 쭉 했는데 그죠? 정의에 보면 응급 환자란 질병, 분만 등등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여기까지 맞아요. 응급의료에 관한. 근데 그 밑에 뭐라고 해서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거로 치면 교과서적으로 응급 환자는 다 규정이 됐는데 그 밑에 이에 준하는 사람이 뭐냐 이거죠. 보건복지부령에 보면 이에 준하는 사람에 대한 별표가 쭉 문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 법을 만들 때 응급실을 갈 사람과 안 갈 사람을 구별을 한 거예요. 응? 그래서 응급실 갈 사람 중에 응급이 아니지만 응급실 가야 될 사람 대표적인 게 뭐냐? 소아환입니다. 소아환. 소아 38.5도인가 그럴 거예요. 소아는 열이 나면 병원을 가야 되는데 밤에 소아병원, 소아의원 갈 데가 없단 말이죠. 그 응급실을 가야 돼. 응급이 아닌데도. 근데 응급실에서 응급 환자만 받으면 소아 환자는 어딜 가냐? 그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소아 환자 중에서 38.5도 이상이면 예컨대 응급실을 가게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소아가 열로 인해서 응급이 되려면 이제 페브라일 C자가 나야 되는데 사실 열이 좀 올라도 애들은 잘 버팁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 환자가 아니야. 근데 이에 준하는 환자도 아니야. 그러니까 38.5도는 되는데 뭐 38.3도야. 예컨대. 그러면 이 기준에 하면 이 환자는 어떻게 해야 돼? 집에 가야 되느냐? 환자를 거부해야 되느냐? 거부할 수 있느냐? 또는 치료하면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구조가 응급실에 왔을 때 응급 환자 플러스 준하는 환자, 그 약간 중증으로 중하는 환자, 그 환자들은 응급실에 와서 치료를 받을 일종의 환자로서의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의료보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줍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환자는 응급실 상황이 응급실 상황에 따라서 가라 그럴 수도 있어요. 진료를 못해. 전원, 응? 전원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가능합니다. 두 번째, 치료를 해줘도 국민건강보험에서 얘기하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페널티를 주는 거죠. 페널티를 주.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그 내용하고 진짜 응급상황에 관한 내용이 합쳐서 들어가서 조금 내용 파악하기가 복잡하다. 그 다음에 응급구조사나 응급 그 기금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아시고요. 어,
선의의 의료라는 거예요. 선의의 의료. 선의의 의료. 선의의 의료 면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응급상에서는 요런 그게 하나의 도덕적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그랬다가 도와주려는 사람이 피해를 받는 경우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이제 응급의료에 관한 그 체계를 만들 때 이제 사실 그 당시에 논의의 중요한 부분이죠. 논의 부분인데, 그래서 누구든지 환자를 발견하고 이를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는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모르는 사람들도 서로 도와주는 사회, 상부상조하는 구조를 권장한 거니까 이 자체로는 좋은데, 문제는 도와주다가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응급을 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죠? 그 예컨대 사람이 쓰러져서 우리가 CPR 했어요. 여러분도 뭐 배웠겠지만 CPR 했어요. 심폐소생술 했는데 당연히 갈비뼈가 부러지고, 또는 CPR 했는데 뭐 기흉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안 돌아올 수 있어요. 봤는데 너무 CPR을 열심히 했는데 그게 부작용 때문에 도리어 나쁜 환자한테 결과를 입혔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죠?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폐를 찔러서 출혈이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넘어진 사람을 치료하면 살아나면 좋지만 나한테 돌아오는 사실 이익은 뭐 표창장 받으면 대학 갈 때 뭐 도움이 되나? 그건 뭐 또 그 상황이고, 대학 이미 들어왔는데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지 못하니까 페널티를 이제 면책시켜 주겠다는 게 면책 조항입니다. 그래서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망은 지지 아니한다. 이러면 조금 그러니까, 그럼 마구 뭐 하면 어떡하냐? 감면한다. 이 정도로 이제 만든 거. 이게 면책 조항이죠. 여기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했는데, 고의는 아시겠죠? 고의. 중대한 과실은 조금 중대한 과실이지. 그러면은 중대한 과실과 대비되는 거는 뭘까? 일반 과실이지, 일반 과실. 경미한 과실 이러지 않고 그냥 추상적 과실. 과실과 중대한 과실. 일반적 과실. 그 중대한 과실의 얘는 이 설명은 그렇게 하죠. 고의에 준할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우리 이 나라 법에서 중대한 과실이라 그래요. 영미법으로 하면 뭐 무모하다, 레크레스니스 뭐 이런 말도 쓰고, 어, 판례 보면 이런 거예요. 아주 오래된 판례는 집더미에 피우던 담배를 던져서 불이 났다. 응? 농사를 지어서 집을 팔고 오라고 집을 쌓아놔서 집더미. 거기다가 피우던 담배를 끄지 않고 던져서 불이 났어. 그 중대한 과실이에요. 그렇다 중대한 과실 맞죠? 아니, 왜 불을 지표에다가 담배를 던져? 그 중대한 과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는데 라이터 불을 켰다. 기름 옆에서 라이터 불을 켜서 불이 났다. 중대한 과실이에요. 응? 기름에다가 불 붙은 담배꽁초를 던졌다. 중대한 과실. 그거는 뭐냐면 사실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지만 이거 고의 아니야? 라고 생각될 정도의 것은 중대한 과실. 왜냐? 고의라고 하고 싶은데 입증이 안 되는 거지. 내가 고의를 안 했다고 우기면. 그럼 중대한 과실인 거죠. 그 경우에 이제 면책이 안 된다. 이건 일반적인 법 원칙이에요. 그래서 있고, 근데 문제는 저기 응급의료 종사자는, 응? 응급의료 종사자는 자기가 응급의료 하면서 응급처치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면책받을 수는 없다. 그 선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자기가 면허받은 업무 중이니까 그 선의에 해당하지 않냐,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밑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자격 면허의 범위 안에서 하면 또 면책을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이 복잡한데 요 해석이 되시죠? 그 의사야, 여러분이 의사.
의사야. 의사인데 에, 환자 진료 중에 응급의료 사고 생기면 책임져라. 근데 자기가 집에 여행 중에 사고가 생겼는데 누군가 뭐 의사를 불렀어. 그래서 자기가 치료해줬는데 부상이 생겼다. 그러면 일반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면책을 해주겠다. 의사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일반이라고 똑같이. 의사가 면책 안 시켜주면 의사는 뭐하러 하겠어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에, 그래서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 범위 안에 있는 응급의료 이랬는데, 참, 그래. 그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비행기를 타고 가면 왜 의사 선생님을 찾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기차 같은데. 그럼 이제 간단 말이야, 나가가지고. 근데 이, 이,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 기도가 막혀서 이제 트라키오스토미를 해야 되는 사정이었는데, 뭐, 일단 그까지 인정합시다.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인턴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정도의 미국 사람인데, 일반이 수준인데, 이제 응급하다 그러니까, 본인이 트라키오스토미를 합니다. 배운 대로. 근데 트라키오스토미 할 때, 저기, 갑상선 쪽에 요 위쪽으로 하면은 보컬 코드가 망가지죠. 그래서 이제 보통 트라키오스토미 하는 게 이제 크리코사이로드 카트리지, 카트로이드 아담스 아플 아래쪽에 있는 거나 이제 퍼스트 브라키얼 카트리지, 브론키얼 카트리지, 고기를 주로 하거든요. 근데 고기가 작고 좀 어렵죠. 그리고 이제 사이로이드 그랜드가 앞을 지나니까 피가 많이 납니다. 근데 여기는 해보면 뭐 해볼 일은 없지만 딱딱해요. 갑상선 그냥 뚫기도 어려운데 억지로 뚫어가지고 살긴 살았는데 보컬 코드가 나간 거죠. 나갔어. 그러면 선의의 면책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문제가 됐어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 판결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선의가 인정 안 됐어요. 자격범위 아니냐 그게 좀 문제가 되긴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병원 비행기 안에 이비인후과 전문의도 있었고 외과 전문의도 있었고 의사가 두 명인가 세 명 더 있었는데 이 일반이가 먼저 손 들고 나간 거야. 그래갖고 기회를 선점했어. 응급을 그래가지고 사이렌 카트 이거는 면책을 안 해줬어요. 잘못된 의료거든. 의료 행위로 그렇게 하면 일반 업무 중에 한 의료도 그거는 면책이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안 되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나만 의사이고 나만 할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더 전문가가 뒤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했는 게 인베이시브한 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금 모르지 뭐 그때 어떻게 될지는. 근데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응급 의료 종사자에 대한 권리 의무, 거부 금지, 응급의료의 거부 금지 당연하고 응급 환자가 아닌 경우는 다른 데 전환할 수 있고 응급 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 의무, 어? 그죠? 응급 환자에 관해서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응급 환자가 두 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 의료를 실시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응? 요거 어때? 위급한 환자에게 이 이 조항이 맞나요? 위급한 환자부터 실수하여야 하는 의무 조항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 코로나 때 어떻게 됐어요? 위급한 환자한테 응급 의료를 실시한다가 원칙인데 코로나 때 저기 위급한 환자 중에서 응급실에 인공호흡기가 부족할 때 회생 가능성이 떨어진 나이 든 환자 어떻게 했어요? 다 보냈죠. 이태리한테 보냈죠. 응? 그건 어떻게 돼? 안 맞잖아. 어렵죠. 이게. 그래서 실 현장에 가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요번에 온다고 요번에 이거 BA.5라는 요거 변종 올 때 보건복지부에서 회의를 하자 그러더라고. 회의를 하자. 위원회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건 그거야. 이태리처럼 하고 싶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안 되잖아. 안 되잖아. 몇 명으로 뽑아서도 안 맞고.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 그래서 참, 근데 야단을 쳤어요. 무모하다고. 그거 하면 무슨 목적으로 하냐. 그래서 결국 가이드라인은 안 만들고 그냥 보고서만 만들고 말았는데 그거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위급한 환자라는 개념하고 참
여러분들 심장학할 때도 장기식 때도 얘기했잖아요. 순서가 그렇게 다르다고. 그러니까 오래 기다린 사람을 줘야 될 것 같잖아. 첫 번째. 기준이 그래요. 장기 기증을 오래 대기한 사람.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대기를 일찌감치 한 사람이 있어. 응? 그 사람 무조건 1순위인데 뭐 경미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두 번째로 아주 심한 사람을 해주자. 그러면 이제 심한 사람은 그거 장기식 받아봐야 얼마 못 쓰고 죽어요. 응? 그죠? 그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 우리 코로나 때 인공호흡기도 위급한 사람은 나이 든 사람 회생 가능성이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을 줘야 돼, 말아야 돼. 위급한데? 이거 응급의료 보면 위급하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공리주의적 사고로 보면 사회적 효용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한다. 이게 아니고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뭐 지금은 뭐 이게 됐지만 의료 자원이 지금 부족한 거 아니야. 그때는 회생 가능성 높은 사람은 회생 가능성. 구성. 이 두 개가 부딪히죠. 근데 우리가 언뜻 봐서요, 회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우선한다는 거는 안 맞아요. 도덕적 관념하고. 그죠? 안 맞아요. 그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회적인 니드가 얼마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최대한 올라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환자를 보내면 되나? 그 최후까지도 뭐 남는 거죠, 의문이. 네. 바로 이 코로나 때 이게 문제가 됐다. 우리 법은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응급의학과에서 이렇게 배워요? 트리아지 이러면서 뭐 군진의학이요 트리아지 하면서 응급의 가장 큰 거는 이 효율적으로 응급 자원을 배분해 가지고 회생 가능성부터 이렇게 하고 치료 안 되는 사람을 이렇게 응급의료소에서 배제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이렇게 배우지 않던가? 그렇죠? 그게 저는 응급의학 선생님 너무 당연하게 하지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뭐 군진에서 하는 특수한 사정이라면 또 모를까. 응급의료에서 과연 일반화할 수 있을까? 네, 제가 글도 쓴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저기 칼럼 쓰다가 그만뒀는데 칼럼을 인터넷에 가면 한 20개 넘게 쓴 거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제 이름 쓰고 저도 나오고 거기가 오피니언 뉴스인가? 그래요. 이거 별로 이게 매체가 크지도 않은데 해달라 그래가지고 썼는데 거기도 역시 댓글이 안 달려요. 별로. 응급의료의 설명 및 동의. 여러분 저기 응급의료 설명 및 동의는요. 이게 일반 의료 설명 동의하고 다른 거예요. 뭐냐면 응급 상황에서는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이 생략될 수 있다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설명하고 동의받는 중에 시간이 지체되면 그 사람 환자가 안 좋잖아. 그지? 그래서 원래는 예외적으로 응급 상황에서는 설명하면 안 돼, 도리어. 안 돼. 설명을 해서 치료의 기회를 늦추면 늦어져서 환자가 문제가 되면 그거 설명한다고 시간을 지체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거예요. 민사상으로 손해배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의료사고예요, 그거. 근데 이 법령에는 뭐라 그랬어요? 법정 대리인이 동의했을 때 법정 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받고 법정 대리인이 동의했을 때는 동행한 자에게 설명하고 응급처치라고. 그래 그 옆에다가 동행한 사람에게는 동의를 구할 수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다가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응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의료인의 간호사가 들어가니까 의사가 간호사 데리고 오케이 하면 동의로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이게 이 조항도 한번 보면 연역을 한번 보세요. 과거에 어땠는지. 이게 바뀌어서 그나마 이렇게 합리적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어. 설명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온 경우에 설명 동의를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처음에 이 조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동의를 받으라고 하면 어떡하냐 원칙을. 예.
이렇게 행정입법이 이렇게 어리숙한 거예요. 어리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한 사람들한테 지적을 받고 그러면 고치면 이게 이제 지적을 안 해주면 이게 절대 스스로 고칠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믿으면 안 되지. 옛날엔 동행한 사람한테 동의 구해라 그랬잖아.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바뀌고 그게 말이 되냐? 동행한 사람 무슨 죄가 있어서 그 동의까지 해주고 이제 집에 가야지. 응? 병원에 데려왔으면 이 길가에서 피 흘려서 쓰러졌으면 응급실에 데려줬으면 그만인데 그걸 갖다 처음에는 뭐 연대 보증 세우고 응? 그거 안 세우면 치료 안 해줬단 말이에요. 연대 보증 세우고 그러다 수술해야 되면 동의하라 그러고 길 가는 사람이 뭔 죄가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하냐고. 응? 그래가지고 원래 민법에 하면 연대 보증 했으니까 치료비 미납되면 네가 내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법이 돼 있으니까 뭐 문제가 있다. 그것도 오래전부터 지적된 거죠, 민법에서.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이게 응급의료 기금에서 응급의료 대불 제도가 나온 겁니다. 원래 길 가던 사람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응급실에 데려다 주면 길 가던 동행 환자가 보증을 안 세우면 치료를 안 해줘요, 병원이. 병원이 나쁜 놈이야, 원래는. 치료 안 해줘. 그래서 실제로 진료가 늦어져 갖고 사망해서 의사가 또 처벌받은 예가 있어요. 그 원무과에서 치료하지 못하게 하겠지. 의사는 돈과 상관없이 치료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원무과에서는 당연히 지금도 보증인 받죠? 연대 보증인 받죠? 우리 병원도 연대 보증인 받아요. 근데 응급의료 기금에서 대불 제도를 만든 게 그 환자가 돈이 없어 치료비를 받지 못하면 국가가 대신 해줄 테니까 모르는 동행인들한테 뭐 연대 보증받고 그러라고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법 만들고 나서도 그러다가 치료 안 해주고 다른 환자 보다가 늦어서 사망한 경우 있었어요. 한양대병원에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꽤 오래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부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법적으로는 명확하게 불법인 거예요. 사유가 다른 환자 보느라고 시간이 없어 못 봤다 이러면 이게 의무 충돌이 되지만 돈을 못 안 내서 연대 보증인을 안 내서 의사가 치료하는데 의사가 과실이에요.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아니 원무과에서 그렇게 하고 내가 그냥 치료하면은 막 과장이 뭐라 그러고 그 어려운 문제지. 근데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면서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모두 안전할 건가? 그건 아니거든. 그러면 조직에 시키는 걸 모두 다 반항할 건가? 그러면 조직 내에서 살아남지 못하지. 또 어떻게 해야 돼? 줄타기 하는 거지. 자기의 역량껏 사는 겁니다. 안 돼서 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 말 잘 듣다가 망한 사람도 있고, 말 안 듣다가 망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뭐 답은 없어요, 답은. 근데 제가 가르친 입장에서 정답은 여러분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희가 의료 윤리 옛날에 학생들한테 이제 강의하고 서울대학교 병원 인턴들한테 뭐 인터넷 강의도 해주고 시험도 치고 그랬는데 내가 시험 문제를 그런 걸 내봤거든. 응급실에서 어, 응급 환자가 왔다. 수술이 필요하다. 여러분 인턴이다. 근데 레지던트가 그날 페어일 한다고 다 나갔다. 응? 그래가지고 응급 환자 떴다고 지금 뭐 이머전시 오퍼레이션 해야 됩니다라고 전화를 했더니 옆에서 뭐 오락실에 청소년 소리가 들리면서 야 우리 지금 술 먹어서 갈 수 없어 뭐 이러면서 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라고 시킨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전원하면 안 된다고. 그럼 전원 안 하고 어떻게 하냐? 그 응급실에 담당 교수가 있다. 그 외과는 외과 교수한테 연락해라 했더니 이제 답에 중에 도대체 인턴이 교수한테 연락해갖고 응급수술을 하라는 게 말이 되냐? 현실적으로 뭐 도대체 그렇게 하는 얘가 어디 있냐? 막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레이던트 말대로 보내야 돼. 보내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 다 뒤집었어요. 다 뒤집었어. 레이던트가 내가 보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안 하겠죠. 예. 뭐 설사 그렇더라도 왜 교수 담당 전문의한테 연락 안 했나요? 그 응급실 담당 의사의 잘못이죠. 그랬더니 답에다가 말도 안 되는 응?
문제를 내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냐 뭐 이런 답도 있더라고. 현실적으로 말이 되냐 그런데 여러분 그거 현실적으로 그거 말 안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망하는 거. 의사생활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또 앉아서 지금 말이 되냐 또 이러지 마세요. 제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면허 받고 나가면 여러분은 의사고 환자를 보호해야 될 지위가 법적으로 바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지위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무거운 지위고 병원 내 누구의 지시보다도 강한 겁니다. 그거를 어기면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열 번에 한 번 걸리면 이제 망하는 거죠. 응급의료 기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어, 미수금 대불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돈 못 받은 걸 미수금이라 그러죠. 미수금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 대불제도다. 대지급제도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뭐 근데 마음이 아프다. 기금의 조성,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가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기관으로부터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금액 중 일부 이렇게 돼 있죠. 마음이 아프죠. 의료기관한테 뜯어가지고 응급의료 기금 만들고 환자 잘못 봤다고 업무정지 시켜놓고 계속 영업하라고 돈 뜯어내고 또 다시 응급의료 기금 마음이 아픕니다. 비수금 대지급하는데요. 이게 참 이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싫어하느냐? 왜 싫어하느냐? 이것도 심사래요, 심사. 똑같이 심평원에 가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삭감도 하고 그럽니다. 싫은 거야. 옛날식으로 하면은 연대보증인한테 받으면 되는데, 예? 미수금으로 받으면 삭감당하고 막 싫으니까. 그게 지금도 연대보증이 세워가지고 환자들 측에서 받으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또 그 문제가 미수금 대불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아마 신문에 났을 때 매스컴 미수금 대불제도를 이용하는 대다수가 외국인인데요.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 노동자들. 신났어, 신났어. 보험 안 들어. 그냥 응급실 와가지고 치료하고 가면 그만이야. 하긴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외국인이 들어오면 제도 설계가 안 돼요. 난감한 상황이 난감한 상황. 복지가 특히 그렇지. 복지라는 게 그 사회에 있는 그 구성원들이 재원을 내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죠? 뭐 은퇴한 사람은 이게 복지라는 걸 만들어놨는데 이 닫힌 경제에서는 이게 계산이 되잖아요. 그것이 얼마가 들어갈지 뭐 노령인거 얼마고 뭐 사망률 얼마고 그러면 아유 한 20년만 하면 되겠다는 계산이는데 이게 오픈돼 가지고 외국인이 들어온다, 난민이 들어온다 이러면은 답이 없는 겁니다. 난민이 100만 명 들어오면 그 사람들 사회 안전만 100만 명으로 계산이 없던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어떻게? 이것도 마찬가지. 미수금 대불제도 좋죠.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저기 미수금이 발생하는 게 1년에 한 뭐 전체적으로 한 뭐 100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외 외국인들이 단기 노동자 들어와 보험 상태에서 20만, 30만 들어와서 응급실 이용하기 시작하면 500만, 1000억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응급의료 기금을 얼마까지 받대? 공짜인데.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뭘 해주겠다는 생각이 이게 이게 현실적으로는 작동을 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메커니즘이 많은 거죠. 차라리 안 하니 못한 경우를 가져온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제도가. 그래서 하나의 제도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구호는 쉬워, 구호는. 구호는 쉬운데 실상은 안 되지, 어렵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조금 바깥 얘기를 해보면 그 논쟁을 할 때 이런 논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나 이때 틱톡 같은 데 요새 나오면 짤래 막 사자호를 토하는 사람들 많을 거야. 국회의원들 막, 뭐, 주택 투기자는 뭐 처벌해야 됩니다. 라든지 우리 사회가 없어서 굶어 죽는 걸 뭐 없애야 됩니다. 뭐 그런 식의 강한 논조들이 있는데
그것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오늘 내 밥 먹다가 이런, 우리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돼서 이제 그 국회에서 이제 연설하는데 각자 도생의 사회가 안 된다. 기본 사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 참 어려워요. 그 좋은 얘기니까. 근데 이제 논쟁을 할 때 그러지. 도대체 각자 도생을 하면 안 된다고 하고 기본 사회로 돌아가자면 도대체 그것이 의미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돼. 관념적으로 얘기하면 안 떠오른다고. 기본 사회가 뭡니까? 기본 사회가. 딱 안 떠오르는. 그게 구호가 공허한 거지. 그러면 지금까지는 다 각자 도생이었냐? 아니잖아. 우리가 연금제도도 있고 다 있었던 거 아니야. 그 기본 사회로 가면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무조건 연금 주는 건가? 그런 거죠. 우리가 공산주의 얘기할 때 사실은 대약진 운동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우리 6.25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6.25가 끝나고 중국이 이제 중공이 대약진 운동을 합니다. 러시아, 소비에트 쪽에서 이제 산업화 계획. 그게 이제 그 시대 60년대에는 그 산업 경제화 5개년이 사실은 공산주의가 먼저 하고 성공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뭐 경제개발 5개년 다 하는 거야. 다 조직국도 다 하는 거야. 근데 소련이 약간 성과를 봤다고 공산 모택동도 약간 성과를 봤다고 그게 대약진 운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안 돼요. 시스템이 모든 그 메커니즘이 다 맞춰주지 않으면 자유로 가지 않으면 그 공산주의자는 그게 안 됩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 기본사회지 뭐 사실. 대학 진원들한테 기본사회 밥 다 먹여줘요. 컴뮌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그 보육원에서 애들 다 케어해주고 여자들 다 직장 나가서 운동하고 일하고 가정 내 있지 마라.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대학진 운동 3년 하고 난 다음에 몇 명이 굶어 죽었는지 통계도 안 나옵니다. 통계도 안 나옵니다. 세계대 2차 대전만큼 죽었다는 소리도 있고 통계도 안 나와요. 그래서 1,000만이냐 2,000만이냐 해서 1,000만에서 5,000만까지 나옵니다. 아사자가.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그거 다 비밀일 텐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각들이 가지는 끝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안 되면은 어디까지가 자기가 주장하는 바인지를 정확히 얘기해 줄 의무는 있는 거죠. 이쪽이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합의가 안 되고 계속 논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말씀드리고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이렇게 조금 그것만 할게요. 음, 시간을 많이 끈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감염병 예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네. 감염병 예방법. 요거는 여러분 감염병법의 정의, 그죠? 이거 하고 뭐 해야 돼요. 매우 중요한 표입니다. 1급 감염병은 정의가 뭐냐? 어, 치명률, 집단 발생, 음압 격리, 뭐 이런 거지. 코로나도 들어갔나? 코로나가 1급으로 갔다가 뭐 바뀌어야 된다 그랬는데 바뀌었나 모르겠다. 그죠? 이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사스나 멀스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가죠. 그래도 같은 코로나인데 얘들은 이렇게 갔다가 사라졌는데 요번 거는 이렇게 오래 가는지 참 궁금해요. 근데 이것도 신고이면 뭐 1급은 바로 해야겠지? 바로 해야 되는 건 뭐냐? 뭐 이러면서 시험 문제 납니다. 이걸 왜 여러분이 신고해야 돼? 신고 의무가 있으니까 내기도 하거니와 문제를 내는 사람이 편하거든. 오답 치비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내요. 빠질 수가 없어. 무조건 암기형 문제라. 예. 두 문제 나오는데 무조건 한 문제 여기서 내죠. 거의 냅니다. 이것 빼면 낼 게 없어서. 옛날에는 이걸 전염병이라 그랬어요. 전염병 예방. 감염병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감염병하고 전염병 중에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말할 땐 전염병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감염되었다. 전염병에 감염되었다. 이렇게 하잖아. 감염병에 전염되었다. 감염병에 감염되었다? 전염병에 전염되었다? 감염. 감, contagious라는 걸 뭐라 그래요? infectious. 접촉성? 감염은 약간 접촉성 느낌이 나지 않아요? 감염. 그죠? 연역에 보면 왜 바뀌었는지 얘기가 나오는데, 약간 그래. 감염병이란 말을 우리가 사실 쓰나? 전염병이라고 쓰는 거 아닌가? 근접했을 때는 감염됐다. 이런 말을 쓰죠. 서로 그 비말을 통해서 감염됐다. 이런 말을 쓰지만, 일반적인 언어로는 전염됐다. 전염병. 이렇게 쓰지 않나? 이게 바꿨어요. 감염병이 좀 더 소위 말하는 이게 브로드하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의 전염도 포함할 수 있다. 일반적인 그 전염병도 포함하고 이렇게 해서 바꿨어요. 네. 그래서 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 보고 뭐 이런 거는 자주 출제되죠. 여러분 신고를 어디에 해야 되느냐? 의사, 치과 의사는 소속 의료기관 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하죠. 근데 자기가 개원했으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시군구니까 자기가 이제 하는 거죠. 그 의원은 시군구 보건소에 개설 신고를 합니다. 신고. 맞죠? 병원은 시도지사한테 개설 허가를 받죠. 그러면 개설 신고라고 하는 거는 요건을 가지고 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허가는 기다려봐. 위원회 열어가지고 허가할지 안 할지 결정할게. 그래서 재량이 약간 있는 거고 신고는 재량이 없죠. 제가 요새 이제 나온 것 중에서 병의원에서 의료법 얘기지만 의사, 한의사, 약사 이렇게 삼종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 복수 면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대요, 요새. 그 복수 면허 갖고 있는 사람 꽤 많은데 복수 면허자 중에 이제 한의사도 많고 약사도 많고 변호사도 꽤 많아요. 변호사 한 4.5% 되더라고. 복수 면허자 중에서. 변호사도 꽤 많고. 그래서 이제 복수 면허자는 개설을 어떻게 하나? 첫 번째 두 군데 하면 어때? 두 군데. 나는 의사니까 의사기 개설하고 약사니까 약사 개설해서 관리 약사 두고 나는 병원 좀 되냐? 그건 안 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관리 약사를 두는 건 좀 문제가 있지. 한 사람이 보통 면허를 가진 건 한 사람이 한 개소를 개설하니까. 그지? 그러면 이제 의원과 약국을 같이 개설할 수는 없잖아. 한 사람이. 그지? 의약 분업도 있고 뭐 이상하지. 그지? 근데 의원하고 한의원은 어때? 의원하고 한의원을 같이 개설해. 두 개 개설하면 또 안 되지만. 내가 의원 한의원을 개설한 다음에 같이 봐. 어때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문제 되나 봐요. 된다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고. 헌법재판소 갔다가. 그래서 이제 의사 변호사는 어때요? 의사 변호사. 법이 없었지. 그거는 한 군데다 개설 놓고 앞에 돌아가면서 하면 되나? 네. 그러니까 법이 아직 없는 1인 1개소 원칙이긴 한데 복수 변호사에 대한 규정이 좀 명확하지 않아요. 음. 그래서 그 경우에 신고하면 어떻게 해요? 신고하면 구보건소에 의사 한의사 신고하면 근데 신고 받으면 그다음 하면 되는 거지. 의사 변호사는 더 쉬워. 변호사는 저 사무소에 하고 의사는 보건소에 하니까 모르잖아. 한 군데 두 명인지 알게 뭐야. 그 두 개 내놓고 칸막이 치고 싹 돌아서 가지고 가운 벗고 손들어서 양복이 그렇게 하면 되나? 실질적으로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선생님. 막 그러더라고요. 네, 모르겠어요. 네.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관할 보건소장한테 합니다. 관할. 아유, 제가 이거를 뭐 다 설명할 필요는 없죠. 네. 이게 사실은 의료법 말고는 이렇게 좀 신고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의무니까 시험 문제 나오긴 해요. 감염병에서는 그거하고 이제 격리 있죠, 격리. 격리. 그다음에 역학조사, 해부명령. 이런 게 이제 사실은 문제죠. 표본 등 감시, 표본 감시. 요번에 코로나 사태 때 해부명령이 내려진 적이 있나요? 혹시 기억나세요? 해부명령 어디서 한다 했지?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장이 시체 해부를 명할 수 있다 그랬는데 시체 해부를 명한 적이 있나요? 코로나 관련돼서? 없을 겁니다. 못 봤을 거예요. 저도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 법하고 현실이 다르냐 이거지.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제1급 전염병이 근 2년 넘게 막 에피데믹이 4번 정도 오고 엔데믹으로 간이 많이 그래서 수천 명이 사망하고 그런데 해분 명령을 해본 적이 그냥 한 건도 없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조항은 있지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응?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근데 나중에 한 1년 정도 지나서 체계가 갖춰졌을 때는 그렇다 치자고. 초기에는 왜 한 건도 없냐고. 초기엔 진단 다들 부검해가지고 케이스 리포트하고 막 그럴 텐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왜 한 건도 없고. 그렇죠. 뭐가 그렇게 우리나라가 대단한 방역을 과학적 방역을 과학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사스가 있어서 그 경험 때문에 메르스하고 그래서 진단시약 먼저 만든 거 말고는 큰 차이 없어요. 다른 서양과는 철학의 차이, 철학의 차이. 서양, 영국이나 유럽은 철학의 차이. 그러니까 전염병은, 감염병은 자연적인 거니까, 그거, 메디칼 서포트가 포화가 돼서, 그때는 제재하고, 그 다음에, 그, 뭐, 임뮤놀로기 떨어지는 노인이나 그 환자를 보호하듯, 일반인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 과도하다라는 게 철학이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철학이 아니고 국가가 뭐든지 좀 해보겠다는 그 철학이 들어간 거니까 초기에 추적조사를 다 한 거고 유럽은 추적조사 안 했거든. 추적조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추적조사를 하면 감염자 대비 사망자 숫자 치명률이 낮아야 높아요. 낮죠? 추적조사 해가지고 감염된 사람 다 찾아냈으니까. 유럽은 안 했으니까 사망률이 높잖아. 그래갖고 초기에 사망률이 우리나라가 유럽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방역자 했다는데 완전히 넌센스죠. 넌센스. 그래갖고 그 뒤로는 질병관리청에서 그 통계가 안 나온다고. 치명률 통계가 안 나오고 계속 사망자 수로만 나온다. 인구 대비 사망자 수, 초과 사망자 수. 지금 나오는 게 그 치명률 퍼센티지 안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의미 없다는 거예요. 분모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항체를 봐야 된다. 초과 사망 숫자 수 봐야 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병관리청에서도 공식적으로 치명률 보고를 안 하죠. 초기에 했어요. 그거 싹 없어졌는데 그 지적을 받아서 그래요. 통계치가 의미 없다는 게 논문으로 다 말도 안 된다라고 나온 거예요. 이태리가 왜 치명률이 높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렇게 높게 나오는 건 아니다. 뭐 대단히 방역을 잘해서 치명률이 낮아지는 게 아니다. 죽는 건 어차피 똑같다. 굳이 따지자면 인공호흡기가 부족하면 좀 죽을 수 있겠다. 뭐 그 정도. 어차피 약도 없는데 뭐. 감염을 어떻게 막어 마스크 쓰는 거 가지고 하는 거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이 태부경리 단 한 건도 없어요. 사실에 우리가 세미나 학술대회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정원경 청장이 제 동기인데 수고는 했으나 어, 좀 고민해 볼 도리가 있는 거지. 저는 지금 정부에서 하시는 분이 맞다고 생각해요. 풀어야죠. 이제 풀 때가 됐죠. 그때는 조금 과학적 뭐보다는 정치적으로 끌려간 면이 있지 않나. 뭐 관리청장이 뭐 결정할 수 있겠어요. 방역 잘한다 그래가지고 결정됐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거둬들일 수가 없는 사정이었을 겁니다. 그다음 역학조사하고
이렇게. 자, 쭉 넘어가 봅시다. 예방접종. 네, 예방접종. 지금 예방접종.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감염병 환자 관리, 강제 처분 이런 겁니다. 그 결핵도 다 감염병이죠, 결핵? 지금 이제 마치 사라졌으니까 그 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사라진 게 아니죠, 절대. 그죠? 아시죠? 결핵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결핵 유병률도 높고 그러면 뭐 해야 되죠? 격리 조치도 해야 되고 신고도 해야 되고 똑같습니다. 근데 결핵하고 코로나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결핵은 만성병이 만성적으로 균을 뱉어내고 평생 균을 뱉어내고 안 나을 수도 있어. 그 사실 질병 관리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보다 결핵이 더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막 약제 내재성 결핵균도 생기고 약도 안 들어 뭐. 근데 이게 여러 이게 격리 조치라든지 감염병상의 이 조치가 우스운 것 같은데 이 제대로 법적으로 이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안 돼 있어가지고 한 10년 전쯤에 그 결핵 관련돼서 저한테 이제 연구비를 누가 줬죠?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연구비 2년 차를 줬죠. 1년 차를 국립중앙의료원하고 뭐 결핵 서부병원에서 받아가지고 뭘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못해. 그래서 1년차 연구비는 지들이 쓰고 2년차 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와서 제가 이 격리 조치와 관련된 이제 그 절차를 만들어서 이제 보고서를 냈죠. 그게 이제 이 결핵 예방법만 들어갈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게 본이 돼서 이 감염병 예방법에도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개정이 된 내용이에요. 근데 그 감염병이라는 게 그전에는 어떻게 됐냐,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많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감염된 사람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이 돌아다니는 사람을 누가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가 내가 오늘은 송파구에 있다가 내일은 대전에 갈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서울에 송파구에 있을 때는 송파구 관할 보건소 관할이고 대전에 가면 대전 유성구 관할이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관할이 맨날 바뀌면 그 사람 인적 사항하고 서류 보내기도 바쁘잖아요. 그죠? 그 반면에 그 주소지 관할이 하냐? 주소지는 강원도인데 그럼 주소지 강원도 보건소에서 서울에 있는 돌아다니는 환자를 어떻게 격리하고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격리조치 명령서를 그나마 내려서 어떻게 해서 경찰을 시키면 경찰이 안 갈라 그럽니다. 경찰이 범죄인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환자예요. 환자 진짜 무서워요. 결핵 환자 코로나 곁에 가지도 않으려 그래요. 내가 그거 하다 걸리면 누가 책임질 건데 곁에도 안 갈라, 곁에도 안 갈라. 아주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결핵 환자들은 경찰 하면은 힘으로 반항하느냐? 침으로 반항합니다. 침으로. 코로나 환자 침 뱉습니다. 침 뱉으면 다 도망갑니다. 생수병에 먹으고 뿌리면 다 도망간다. 경찰 주의 안 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병원 앞에 놓으면은 경찰이 데려다 놓고는 가버리고 그러면은 의사 안 나오면 병원 앞에 있다 그냥 가고 막 이래요. 그 정도는. 근데 만성 환자는 더 심하지. 맨날 기침하는데 돌아다니면. 그러면 약 먹어도 효과도 없는데 그러면 평생 병원에 있어야 되냐. 근데 거기다 대고 얘기가 1인실 음압병실을 얘기한다. 병원 의사들은. 그것도 안 맞는 얘기. 그런 병원 1인실 음압병실에서 평생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럼 그 돈은 어떡하고 그 사람의 삶은 어떡하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코로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질병에 관한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감염병도 이거가 우리 삶의 일부라는 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죽음도 마찬가지. 죽음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이 우리 사회가 그게 잘 안 돼요. 그 의학의 발전이라는 게 생명의 연장에 큰 목적을 두고 발전되었기 때문에 생명이 자연스럽게 이 없어져 가는 과정을 자꾸 부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마치 우리 사회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통사고의 안전도를 0.1% 낮추려면요. 예컨대 돈을 투자하면 되죠. 근데
그 사회가 가지는 아주 적정한 교통사고 발생량은 정해져 있는 거야. 차가 돌아다니는데 교통사고 0%가 될 수가 없어요. 응? 그게 이제 정상사회론인데, 뒤르킹이 얘기하는데, 그 나라의 범죄도 마찬가지. 범죄도 일정 사회 범죄율이 있다는, 범죄 0% 사회 없어요. 범죄 0% 사회는 무슨 호메이니용이 다스리는 뭐 이란이나 그런 거야. 아프가니스탄. 다 죽이면 돼. 그런 사회는 결코 행복한 사회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감염병도 마찬가지. 감염률이 0.00%라고 좋아할 게 전혀 아니고요. 0.01%에서 0.05%로 만들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요.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로 만들겠다 그 허구가 있는 거예요. 응? 옛날에 광우병 한다고 미국서 안 먹는다 그랬 그 마찬가지예요. 그거 걸린 거 반대하는 이해는 가지만 그 당시에 뭐 미숙한 점도 있고 뭐 있지만 그게 원래 그거 말고도 다 그냥 생긴 자연적인 병인데 그게 그렇게 될 문제, 그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 지금 전염병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10분 쉬었다 합시다. 10분 쉬었다고. 제가, 뭐, 시험